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삼성증권 사태 이상한 점이 많죠. 실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가 10만 여주에 불과한데 어떻게 28억 여주가 전산상으로 발행될 수 있었는가. 그 과정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 존재하지 않는 그 주식이 어떻게 실제 거래될 수 있었는가. 게다가 삼성증권 측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거래 중단을 공지한 이후에도 주식이 거래된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가장 납득하지 않는 대목은 자신의 계좌에 입고된 거액의 주식을 이틀 후에나 현금화되는 거래 속성을 잘 아는 증권사 직원들이 단순 욕심 때문에 내다 팔았다는 대목입니다. 당장 현금을 쥐고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름으로 한 모든 거래가 기록에 남는데 그저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이 대목에 대한 납득 가능한 해명이 없다면 단순 실수라는 해명 역시 함께 의심받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삼성증권 자체 내사가 아닌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처음 기사가 나왔을 때만 해도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해프닝 같은 것들이었죠. 대목이 많았는데 저도 하루 이틀 사이에 공부하다 보니까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그거예요. 예. 뭐 시스템상의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때 있거든요, 실제. 처음에 했던 것들은 실수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해서 실제 벌어진 일 이상의 비난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쭉 그럴 수도 있다 하다가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가장 이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대목은 자기 계좌에 수억 혹은 수십억 뭐 이런 주식이 입고됐어요. 만약에 100억을 당장 현금화해서 해외로 바로 도망갈 수 있다. 그런 기회가 눈앞에 있다. 그러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식은 이틀 후에 현금화 되거든요. 그리고 기록도 다 남아요. 도망갈 때 사람들이 들키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몰라. 라든가 당장 손에 현금이 쥐어졌어. 이런 경우인데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도 지금 없고. 예, 그 시스템을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기록도 남고 예. 들키지 않을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돈이 될 가능성이 제로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될 수 있겠다 싶은 대목이 그런 거죠. 자기 계좌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런 일이 있어서 차명 거래를 해왔던 관행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 아닐까. 또는 뭐 지금 한참 나오는 공매도, 그 B타입 공매도 같은 그런 불법이 일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게 아니고 또 당장 차입하지 않아도 해왔던 일을 그냥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런 의혹이 뭐 말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유령 주식이 작은 규모지만 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도 사실 한 발 더 나와서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때 있잖아요. 네. 승계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네. 그때 이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라고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 이런 기법이 이용되지 않았었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의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다 해소하려면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당국, 예, 금감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예, 금융당국에서 지금 특별검사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런 조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실수만으로는 해명이 잘 안 되는 납득하지 않는 지점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해명이 돼야 그렇구나. 시스템의 문제구나.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공부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오늘 삼성 뉴스 많은데요.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 전한 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요, 횡령과 뇌물수수 등 모두 16개 혐의가 쓰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모두 110억 원대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한 다스 경영진과 공모해서 3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혐의로 적용된 금액만 349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특히 110억 원대의 뇌물 혐의가 드러난 만큼 이에 상당하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신설된 범죄 수익 환수부가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맡을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논현동 자택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 동결 대상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동안 이런 뇌물이나 횡령의 혜택을 충분히 누려왔으니까요.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할 타이밍인데 저는 이제 뭐 관련 뉴스들 많잖아요. 뭐 내곡동 땅을 샀던 돈도 결국은 원래는 이상은 회장 형이 준 거라고 했는데. 예, 벽장에서 나왔다라고 당시에도 해명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김용 여사가 준 것이고 이 돈은 그래서 불법 자금 가능성이 높다라든가 또는 차명재산 관리를 위해서 처남이 건강이 나빠지자 청와대 경호원에 보냈다라는 건데요. 왜 아픈데 경호를 붙입니까? 이거는 감시하는 역할 아니냐라고 검찰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프면 거꾸로 경호가 필요 없죠. 예. 근데 이건 아마도 가족이 아버지가 아프니 그 일가족이 이 기회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확보할까 봐 믿지 못해서 감시를 붙인 게 아니겠는가. 뭐 이런 의혹을 당연히 살만합니다.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그중에 가장 웃긴 뉴스는 그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대응. 예,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재밌습니다. 예,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다가 입장을 올렸는데요. 구속되기 전에 써놓은 글이라고 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이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짜맞춘 표적 수사다라고 비난을 한 건데요. 자신에 대한 수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혐의는 부인했고요. 본인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와해하는 의도다. 굉장히 웃기고 이것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수의 모든 주주가 이 주식의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모두가 태도를 바꿔서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50년 지기 동창도. 예, 김창대 씨입니다. 네. 이거는 내게 아니다. 뭐 형, 조카 모두가 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공의 시나리오입니까? 예, 가장 가까운 가족과 그리고 친구가 사실은 내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회사의 사장이나 간부 모두가 이 회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본인만 제외하고 이렇게 평생을 일관해온 대응 방식 모조리 다 부인하고 모조리 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 대응 방식은 똑같은데 지금 이제 구속된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논리를 펴 나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를 와해하려는 의도다. 이것도 코미디인데 더 웃긴 건 이겁니다. 무술 옥사라고 한 거. 아, 그렇죠. 저는 이게 뭔가 싶었더니 무술년에 감옥에 갇힌 어떤 역사적 사건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병자호란, 임진왜란 사가들이 나중에 붙이잖아요. 신미양요. 예. 네, 그렇죠. 그 연도에 해당되는 것들을 붙이는 건데요. 네, 그 시기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해 부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이 정치적 박해를 당해서 벌어진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무술 옥사라고 스스로. 네. 이런 종류의 코미디는 전 처음 봅니다. 무술 옥사라고 불렀어요. 참 재밌다. 역사를 떠나서 현실 인식이 이 정도인 거죠. 예.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와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무술 옥사라고 부르면 여기에 호응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참 안타깝고요. 어떤 점에서는요. 검찰 대응과 재판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여전히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이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변호도 하고 할 텐데 그 현실 인식이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무술 옥사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와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로 친박 지표처럼 누군가 정치적으로 일어서서 자신을 변호해 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절대 일어나지 않게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앞서서도 일어나지 않은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술 옥사를 듣고 누가 그렇지 이것은 무술 옥사야 하고 일어납니까? 네, 대단히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코미디. 네. 게다가 현재도 모든 책임들을 측근들에게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요. 의문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전무하다고 저는 봅니다. 전무. 무술 옥사에서 본인을 스스로 역사화한 것이거든요. 셀프 역사화. 대단한 반응입니다. 재밌었습니다. 무술 옥사. 앞으로 많이 걸어댈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삼성이 지난 2007년부터 4년 동안 뇌물을 제공하면서 2009년 말에는 특별사면을 받는 등 혜택을 누렸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SBS가 관련해서 어제 8곡지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과 평창올림픽 그리고 정경유착의 은밀한 뒷거래가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SBS는 삼성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 삼성을 특별히 봐줬다기보다는 모든 언론이 그 삼성에 대해서는 관대한 시사에는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극소수 언론을 제한하고 대부분 관대한 보도를 해왔는데 삼성관에서는 SBS가 이제 탐사보도팀 끝까지 판다 팀이 특별 보도를 한 이래로 대단히 자세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요지는 그런 거죠. 돈을 받고 사면을 해줬고. 네, 불법 로비를 하면서까지 특별 사면을 하려고 했고요. 그에 대해서는 정경유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와요. 그러니까요. 이명박 정부가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사면을 해줬고 삼성은 돈을 풀어서 올림픽을 유치해서 뒷거래로 해서 IOC 위원들에게 접촉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사면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뭐 이런 흐름인 거죠. 이게 돈으로 돈 받고 사면 받고 그리고 돈을 풀어서 올림픽 유치에 역할을 해서 본인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뭐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 큰 흐름을 쭉 연결해서 보도하는 겁니다. 올림픽 유치에도 그런 뒷거래가 있었고 관련 보도가 7, 8곡지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8곡지나 되는데요. 관련해서 불법 로비에 동원되었던 외국인 선수 출신의 IOC 위원들까지도 이름이 다 나와 있고요. 그들을 접촉해서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지금 현재로서는 부인하거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문건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메일을 비롯해서요. 그렇죠.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이메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렇게 로비의 대상이 됐던 IOC 위원들이고 그 중간 거간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고 파파디아라고. 네, 그렇죠. 그 부자인데요. 그 두 사람 다 모두 현재는 인터폴 적색 수배령을 받거나 혹은 검찰에 기소가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부정 전력들도 있고요. 그래서 140억대 후원 협상을 진행했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정황들이 쭉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돈 받고 사면 받고 올림픽도 돈 받아 유치했다. 이런 흐름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8곡지나 되기 때문에 SBS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보도를. 자, 다음 수는요. 네, 관련해서 검찰이요. 어제 또 삼성 노조 쪽 법률 대리인을 불러서 부당 노동 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서 피해를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노조가 삼성 측에 고소를 한 지 5년 만에 이루어진 첫 조사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 노조 가입 동향뿐만 아니라 조합원 성향까지 보고받은 정황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관련 문건을 어제 또 KBS가 보도했습니다. 문건 내용들은 여전히 자세한데요. 보면 성격 자체가 부정적이다.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과격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노조 업무가 많이 알고 그에 대해 집중한다라는 식으로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에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삼성 관련된 보도가 쏟아지느냐. 근데 이제 그동안 삼성이라서 보도되었어야 하는 것들이 부드럽게 혹은
전혀 보도되지 않고 지나간 역사가 실제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오래됐죠. 예, 억울할 거 없어요. 게다가 노조 탄압했다라는 의심들이 아주 오래됐었는데요. 이 또한 정황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요. 수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것도 6천 건이나 나왔기 때문에 억울할 일이 아닙니다. 자, 삼성 관련 뉴스는 그렇고요. 혹시 남북 관련 뉴스는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정보기관으로 추정되는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깊숙이 소통하고 있다라고요. 여러 외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수차례 비공개 직접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북미 접촉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연달아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회담을 하긴 할 거냐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계속 있었는데 한다. 예, 확실히 접촉도 있고 그리고 일시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5월 중 혹은 6월 초까지는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예.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야 그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시기를 못 박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북한에게 핵의 의미는 뭘까? 이것에 대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북한이 핵을 미국을 공격하는 의도로 개발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항상 국내 언론들은 보도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핵을 몇 방 쏘고 나서 자기가 멸망하면 그게 무슨 이득입니까? 몇 방도 아니고 한 방만 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미국이 북한에서 핵이 하나 날라온다면 뭐 미국의 한 개 주 혹은 두 개 주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북한은 아예 사라지잖아요. 예. 핵 능력에서 비교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핵의 의도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미국에게 진지한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체제 보장을 받아낼 그래서 종전 평화협정을 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로서의 핵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예.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북한의 핵을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잘. 예. 핵을 가졌다는 자체가, 남한에도 공포고,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기 때문에, 핵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의 전략적, 목적. 근데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이 핵을 바라보면 비핵화도 가능한 거죠. 만약에 자기들의 체제를 보장해 준다면, 여기서 문제는 이제 서로 신뢰가 있는가? 네, 지금 북한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북한을 믿을 수 있는가? 예, 이 고민을 계속 하는 거고요. 북한도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자, 그러나 북미 회담은 사실상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예, 여러 차례 확인. 주요 외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한참 화제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죠.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은 축하받을 처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의 포부 혹은 뭐 아젠다가 무엇이냐 금융감독 원장으로서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는데 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예. 네, 아시다시피 전임 원장이 갑자기 퇴임하시면서 예기치 않게 제가 금융감독 원장이 되면서 되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다시 확립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뭐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계시고 또 이 최근에 이제 삼성증권 사태도 났습니다만 그동안 금융감독 행정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가 소홀히 됐다 이런 점들 때문에 금융감독 기구에 대한 따가운 질책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 기구로 우리 금융감독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제가 임명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데 이 취임 초기에 논란이 커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야당이 지적하는 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서 해외 출장한 것 이것은 그 자체로 비난받을 만한 사안 맞죠?
예, 일단 먼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것이 무슨 업무와 상관없는 외유성이라든가 혹은 로비성 외유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피감 기관으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피감 기관을 봐준 거 아니냐. 예, 그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전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외경제연구원 출장 뒤에 대외경제연구원이 원했던 유럽 사무소 예산은 전액 제가 다 삭감을 했었고요. 거꾸로. 또 그다음에 USKI와 KEI라고 하는 대회원이 각각 한 25억씩 지원하던 어떤 기관에 대한 예산안도 추가 삭감을 하는 등 전혀 대가와 관련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했었고요. 또 우즈벡 간거와 관련해서 당시 한국거래소의 이 지주회사 관련 법안과 관련돼서 로비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간 시점 뒤 한 1년 4개월이나 지나서야 한국거래소에 있던 지주사 전환 문제가 공론화되고 1년 6개월 지나서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그 뒤에도 제가 그 법안에 대해서는 이 한국거래소의 공적 기능과 관련해서 원안 통과에 반대했기 때문에 어떤 이번 출장과 어떤 로비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또 가서도 저희 출장 목적에 맞게 업무를 진행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한 것과 관련해서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이런 예를 들어서 그 피감기관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준 것도 없다. 이건 확인 가능한 일이니까 확인해서 혹여 혜택을 준 게 있다면 또다시 이중으로 비난을 받으시겠죠. 근데 이제 일단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이렇게 해외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잦습니까, 국회? 제가 이제는 국회로부터는 피감기관이 수장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저스럽습니다만 19대 국회까지는 국회에서 조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관행이었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피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내부적으로 좀 약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스스로 불이익만 혜택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최근에 스스로 좀 반성하고 있는 것은 제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로비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 자신에 대한 확신 때문에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이 조금 의원 시절에 좀 느슨해졌던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 당시에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더 스스로 경계했어야 된다 이런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피감기관 비용 부담이라 하더라도 내가 피감기관에 혜택만 주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정도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로 시간을 다 보낼 생각은 물론 없는데 어쨌든 문제가 제기됐으니까요. 당시 이제 인턴이 동행했는데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문제제기 취지는 인턴 자격이 미달한 보좌진과 함께 동행한 거 아니냐. 예. 그러고 나서 이 인턴이 7급으로 갑자기 승진했다. 어떤 정도의 특혜가 있어서 이 인턴을 동행시킨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분은 대학을 갓 졸업한 분이 아니고 저희 인턴 들어올 때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던 분이시고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다? 네. 그다음에 저희 방을 의원실을 운영할 때 저는 우리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성원 전체에게 한 기관씩 맡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위와 공정위원회는 2 보좌관이 맡고 또 경제부처의 산하기관들은 2 비서관이 나눠 맡았고요. 경제부처 이외 비경제부처의 경우에는 6급 비서가 국무조정실과 보훈처를 맡고 제가 인턴을 2명이었는데 보통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돕는 인턴을 합니다. 제가 비례였기 때문에 인턴 2명을 다 정책비서로 해서 한 분은 권익위 한 분은 이 친구는
석사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박사를 할 생각이 있어서 자격 요건이 충분했다. 그래서 연구기관을 담당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승진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그 인턴 외에 다른 인턴도 똑같이 정책비서로 승진을 했고요. 보통 이 의원이 임기를 마치기 1년 안에 있을 때 결혼이 생기면 뭐 얼마 안 되면 그 임기가 끝날 텐데 외부에서 채용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승진을 시키고요. 고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 행정비서의 경우에는 구급에서 그렇게 내부 충원으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9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그분만 뭐 초고속 승진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격 미달의 인턴이 같이 동의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특혜를 입은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는데 보니까 여성 인턴이라고 강조하는 걸 보면 이 대목은 좀 야비하네요. 일부러 어떤 상상을 불러일으키라고 여성 인턴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 대목은. 알겠습니다. 해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앞으로 언론들이 더 괴롭힐 테니까 그건 알아서 대응하시고요. 오신 김에 이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시자마자 삼성증권 배당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에 언론들의 문제 제기들을 보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많나 봐요. 예, 언론에도 많고 재계에도 많나 봐요. 그런데 마침 금융감독원이 들여다볼 만한 큰 사건이 하나 났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걸 직원의 실수라고 보십니까? 지난 금요일 날 그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삼성증권 측에서는 직원 개인의 실수다 이렇게 능력 실수.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개인의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당일날 갑자기 그 직원이 입력해서 그날 당일날 실행된 것이 아니고 전날 이미 직원이 1,000원이 아니고 1,000주라는 입력을 했고 결제 라인에서 다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루 전날 이미 결제가 다 이루어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루 전에 벌어진 일이고 그 결제 과정에서 그 결제자 누구도 그것이 잘못 입력됐다라고 하는 것을 거르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뭐 잘 이미 알려졌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삼성증권에 발행된 주식보다 무려 31배에 가까운 28억 주가 발행이 됐으면 당연히 시스템상 경고가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9시 30분에 바로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결제가 이루어졌고 내부적으로 상급자들의 오랜 시간 하루 전날 이미 상급자들에 의해서 결제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 시스템적으로 이것이 일종의 유령 주식이 발행됐는데 그것이 내부 시스템상 전혀 경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회사 자체의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회사 시스템을 그걸 걸러내지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위배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제 이러고 나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팝업장을 띄워서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는 그 모랄 해저드 개인의 도덕심이 문제다. 그러니까 돈 벌 욕심에 회사가 경고를 했어도 혹은 뭐 경고 이전에는 자기 계좌에 거액의 주식이 들어오니까 눈이 확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개인의 도덕심 문제라고 늘 언론을 보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대목은?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이제 9시 30분에 그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고요. 주식 배당이 이루어지고 31분에 발견을 하는데 거래 정지, 직원들 계좌의 거래 정지를 이루어내는 데까지 37분이라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했을 때 소위 일종의 비상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태만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경고창 사내 방송하고 전화하고 경고창 띄우는 정도만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이걸 매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거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 사전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런 잘못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을 매도한 개인 직원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저는 그 매도했던 직원들이 이것이 잘못 입력된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매도한 직원의 경우에는 몇백억 단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 돈이 몇백억이 갑자기 들어온다는 우리 사주조합에서 그렇게 배당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수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네. 점에서 이거는 모랄 해저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고 그것만으로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적인 문제라고 이제 모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주식을 잘 모르는데도 관련 기사를 읽고 또는 그런 관련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 이런 걸 곰곰이 듣다 보니 같이 이해가 안 가게 된 대목이 뭐냐면 주식 거래 속성상 이틀 있다가 돈이 들어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현금화를 바로 해서 눈앞에서 100억을 뽑아서 도망갈 수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주식 거래라는 건 다 기록이 남고 그러니까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들키지 않을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내 돈이 될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에 눈이 멀었다고 하기에는 가장 그런 속성을 잘 아는 증권사의 직원들이 내 돈이 될 리가 없는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람들은 그냥 거액에 눈이 멀었다고 하는데 그게 들키지 않거나 도망갈 수 있어야 그러는 눈이 멀죠. 그렇지 않는데도 이걸 했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 거기에 관행처럼 비차입 공매도가 있었다든가 혹은 자신의 계좌를 통해 차명 거래가 있었다든가 그런 게 계속 관행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일환인 건 줄 생각하고 거래를 해버렸다든가 혹은 더 심한 음모로는 알면서도 했다 다른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그 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의 권한이 있나? 우리 공장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은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바로 주식이 양도되거나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틀이 걸리게 돼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다른 일반인이 아니고 또 일반인이어도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것이고 네. 더군다나 증권사 직원이라면 그것이 지금 급하게 매각한다고 해서 내 돈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건 알겠죠.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금융감독 원장으로서 함부로 조사 중인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공장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상식적인 의문도 네. 당연히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죠? 예,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원장님이시니까 개인이 게시판에 제기하는 의혹을 막 말씀하실 수는 없겠는데 여하간 그 대목을 들여다보겠다. 네. 그 금융감독원 내에서도 이 대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일반 국민들의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상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의문이라면 저희 금융감독원도 당연히 이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장 조사는 아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 과정을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은 자체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갑니까? 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 사고 소식을 보고받고 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평소에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본시장의 발전이고 이런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국민들,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건은 신뢰를 제고하는 수준이 해야 되는 방향에서 보면 오히려 거꾸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실추시킨 사건이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거? 네,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는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이제 검사를 들어가는 일정으로 저에게 보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은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게 삼성증권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신속하게 회사 자체의 해명도 납득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바로 발표와 함께 현장 조사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첫 지시에 해당되는 거네요.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첫 지시였습니다. 네. 평상시의 경우라면 자체 조사를 보고받고 그 자체수가 적정했는지 판단한 다음에 부족하면 추가 조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바로 들어가라. 네,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싫어할 분들이 많겠네요. 그래서 지금 삼성증권의 자체 조사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현장에 파견돼 있습니까? 지금 이미 1차 팀이 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저는 제일 우선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제일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 보통 이런 사고나 이 사건이 나면 피해자들의 문제는 뒷전에 밀려나고 뭐 제도적인 문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거는 시간도 걸리고 그건 언제든지 사후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고의 원인을 가장 정확히 진단하고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 밝히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금융감독원장이 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 정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당일날 바로 삼성증권에 요청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만 이 지리한 소송 등의 과정으로 가지 말고 명백히 삼성증권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피해와 관련해서 이걸 배상할 수 있는 대책과 기준을 만들어서 신속히 시행하도록 했는데요. 이 부분들 지금 점검하고 있고 삼성증권 측에서도 아마 신속히 그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큰 사건도 보통 개인들은 처음에는 다 해줄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고 개인이 굉장히 오랜 노력을 기울여야 보상을 받게 만들어지죠. 보통 기준은. 맞습니다. 이제 보통 금융소비자 영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되게 소극적이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소송이나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소송이라는 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맞습니다. 그럼 개인이 포기하게 돼요. 예.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기준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보통은. 그래서 저희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쪽을 담당하는 쪽에도 이런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조금 적극적으로 분쟁도 조정하고 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명백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런 소송 등으로 지리한 과정들 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걸 주문했고요. 이번 삼성증권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융감독원이 그동안은 감독을 기업 측 편을 들어서 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많잖아요. 이제 금융감독 당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해 온 거는 기관의 속성의 측면에서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시민사에도 강조했듯이 네. 국민들 속에서는 감독원이 국민보다는 금융회사의 입장에 있지 않냐라는 따가운 비판과 질책을 받아왔지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던 의미도 이런 금융회사와 어떤 금융소비자 또 금융회사의 어떤 건전성 감독과 이런 어떤 금융회사 영업행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소비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서 오히려 금융감독원이 해야 될 것은 앞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약자인 금융소비자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호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 서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우리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첫 번째 아젠다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더 높인다.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금융감독원도 금융기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 행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한편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수 있도록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시장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여야만 오히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산업 혹은 뭐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할 바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 행정을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 삼성증권 사태가 실제로는 공매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존재하는 주식을 전제로 한 건데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이 거래되는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기. 아니라 그냥 공매도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래 형태는 공매도의 그 양상을 띄었기 때문에 주식을 다른 곳에서 빌려서 판 게 아니라 그냥 차입하지도 않고 팔아버렸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더라고요. 기관들이 의대적으로 공매도로 주가 조작을 해서 자기들만 돈 모으고 개인들은 피해를 입고 뭐 이런 피해의식이 상당히 있던데 이 공매도 제도를 손볼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정무위 의원 시절에도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고 또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책 당국이 결정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 정책 당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협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 사안 삼성증권 사안을 공매도 문제로 자꾸 논의가 되는 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본질의 문제를 조금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는 공매도 제도로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공매도 문제로 연결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에서 공매도 문제에 대한 검토는 좀 별도로 하더라도 이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전산상으로 발행되어져서 그것이 거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뭐 그렇다면 정말 이게 이제 유령 유가증권이 발행된 것이고요. 이거는 위조화폐가 유통된 거하고 똑같죠. 그렇습니다. 이제 허위 유가증권이 발행된 것과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특히 이번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일반 주주들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탁결제원을 거치지만 이런 증권사의 우리 사주에 대해서는 이게 비과세이다 보니까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배당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증권만 우리사주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우리사주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금투협회 산하의 이 회사 분들 대표님들을 한번 뵙자고 한 이유도 이게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부 통제 시스템 등도 점검해야 되고 지금 제기된 이런 유령 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시스템과 함께 회사 각각 내부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좀 점검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건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스템상의 오류 또는 뭐 개인의 실수 이게 아니라 혹여 여기에 숨어 있던 그 불법들이 없었는지 혹은 이런 시스템을 역으로 이용한 어떤 불법이나 의도는 없었는지 이거 좀 철저히 그래서 일반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의혹도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은 제가 끝까지 좀 파헤쳐 주세요. 보통 과거에는 이런 사건이 있으면 대충 해가지고 기업이 바라는 정도의 발표를 금융감독원이 해준다는 인상을 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제가 요즘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거잖아요. 이런 유의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
맞게 철저히 하지 끝까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 네. 끝까지 예. 기대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대로 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은 전반적인 조사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국민들께서 예. 상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점검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님은 예전부터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참 심심하게 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시죠. 네.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 앞으로 다시 뵙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쁘셔가지고. 예. 오히려 논란이 돼서 저희가 모실 수 있었는데 요거 해결될 때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아니 우리 공장장님하고는 제가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하니까 뭐 김기식 하면 항상 뜨거워. 핫해 보다는 뜨거울 때가 요즘 최근에 많은 하태경 최고위원 바른미래당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막 불끈불끈 올랐습니다. 김기식 이야기 듣고. 김기식 예. 신임위원장에 예. 들어오면서 이제 만났잖아요. 네. 만나서 정말 욕 한 바가지를 퍼부어주고 싶었는데. 예. 그러니까 사퇴해야 되나 보시는 거죠? 예. 그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네. 일단 보수 진영에서 야당에서 공격하더라도 야비하게 하지 맙시다. 네. 이거 인턴 여자라는 걸 계속 부각시켜서 뭐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도적이죠. 상상하게끔 하는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야비해요. 네. 네. 증거가 있으면 몰라도. 네. 증거가 있으면. 그러면 여성 인턴들 와 있으면 다 그런가? 그러니까 네. 그거는 여성에 대한 모독이고. 그건 야비한 게 맞고. 그거는 하지 맙시다. 하면 안 되고. 그러나 또 하나는 내가 이제 화가 난 거는 네. 관행이다. 네. 이거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정말 심각한 모독이에요. 관행이 아니다. 김기식 외유 특징은 세 가지인데 네. 김기식 외유는 첫 번째는 나홀로 여행해요. 피감기관 돈 받고 나홀로 혼자 가. 네. 혼자 그러니까 갔다. 이게 보통 위원회에서요. 네. 위원회에서 행정실에서 그냥 가라고 배정을 해줘요. 갈 사람 있냐 없냐. 네. 근데 피감기관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스케줄을 짜고 돈을 받고 이런 일 없어요. 같이 가려고 했던 사람이 마침 없었을 수도 있지 그거 한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려고 했던 사람 안 가면 안 가야지. 뭐 알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있고. 그것도 세 건이고 예. 세 건. 두 번째는 자기 비서 보좌진 두 번에 걸쳐서 네. 그 돈을 다 받았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런 경우 못 봤다. 못 봤어요. 또 하나. 그리고 또 여기가 국회 비용도 아니고 예. 피감기관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삥 뜯고 갑질 말이 되는 거고. 빅 뜯었다. 네, 세 번째는 일비까지 받아. 일비도 받았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출장 나가는 걸 항상 비판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요. 네.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사례가 없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케이스는 네. 없을 것 같아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 갔을 때 우리은행 중국만 가지 인도는 또 왜 가냐? 내가 보니까 첸나이 가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네. 이 금융이랑 상관없어요. 정무위랑. 네. 산자위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백한 외유고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유럽 갔을 때도 말이 좀 바뀌는 게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다가 부대 의견으로 예산 거두로 줬다며. 타협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네. 오늘 질문할 때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386들이 운동권 출신들이 도덕성 하나로 먹고 사는데. 그랬어요? 그렇지. 도덕성 하나로 먹고 살고 이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다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깨끗한 도덕성이고. 네. 근데 그거를 허물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그럼 질문할 때 좀 꼼꼼히 물어가지고 벗어나게 해주든지 그냥 아무 질문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막 해버리면은 저거 한편이구나. 그래서 지금 나한테 그 욕을 먹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도덕성에 기초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인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관둬야 된다. 그렇지. 김기식 원장은 스스로 사표를 던져야 돼요.
던지고 그래도 대통령이 반려를 하면 몰라도 본인이 버티는 거는 자기랑 같이 일했던 어원들 다 지금 용맥이고 똑같은 다 김기식 같은 놈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동료들. 김기식 같은 놈.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까지 걱정해 주시는 거군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탄핵 이후에 나온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정부이든 간에. 그렇잖아요. 이 제일 중요한 기초잖아요. 이 정권에. 이 정권을 믿고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유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하자다 이거죠. 김기식 시민단체 하면서 깐깐하게 하고 뭐 의정 활동도 굉장히 집요하게 그리고 안 봐주고 한 거 이거 알아요. 그래서 사실 금감원장 될 때 난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이거는 그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안 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해서 피감기관의 혜택도 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게 하다가 좀 덜 세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여기처럼 대경책정책연구원, 대경제 여기 10일 갔잖아요. 9박 10일. 여기는 출장 6개월 전에는 예산 안 준다 했다가 출장 갔다 와서는 예산 주는 걸 타협해 줬거든. 이런 것도 뭐 바뀐 거죠. 어쨌든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로 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김기식 신임 원장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앞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밖에 없죠. 자, 계속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전수조사 하자 그랬는데 김기식 같은 외유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자. 다 까보자 이거지. 알겠습니다. 자,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김기식 원장 쪽에서 계속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니까. 답변이 아니라 아까 질문을 해줬어야지. 다 언론에 나온 건데 질문 하나도 안 하시고. 뭐 질문을 안 했어요. 지금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말이죠. 신나셨어요. 김기식 원장이? 아니요. 하태경 의원님이 신나셨기 때문에. 자, 신나하실 일이니까 계속 신나하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하는 게 맞죠. 예. 야당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시고, 그건 엄연히 이제 당사자가 있으니까 당사자가 해명할 일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출연시키세요. 확실히 물어보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바른미래당 일을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문제로 넘어오시죠. 넘어오시죠. 원희룡 제주지사가 탈당한 문제는 탈당을 하면 안 되는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체 판을 볼 때 원지사는 내가 별명 하나 지어줄게. 이제 남지사는 철새고 남철새, 원지사는 갈대지. 자꾸 이게 한 2달, 3달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 시점에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가냐 남아 있느냐 이 계속 저울질했던. 근데 바른미래당이 제시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남아있을 이유를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원지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 전체 재편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이번 선거도 그렇고 나면. 이번 선거가 그 재편 과정이고 누가 헤게모니를 잡냐 주도권을 잡냐 그 싸움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당의 거악을 퇴출하는데 일단 집중을 해야 된다. 자유한국당 중에서 홍준표, 홍 대표. 그러니까 홍 대표만 사라지면 됩니까? 자유한국당에서? 1단계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싸움이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홍 대표가 존재하는 게 바른미래당한테도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민주당한테도 유리하지만. 오른쪽으로 계속 가니까. 근데 안 그런 거야. 지금 보면. 왜 안 그러냐. 사실 홍 대표가 민주당의 수호천사잖아요. 민주당의 지지율을 받쳐줘요. 떨어질만 하면 홍 대표 한마디 하면 올라가. 그러면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바른미래당으로 와요. 한국당까지는 안 가거든 멀어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성장하는데도 홍 대표가 걸림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논리네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자유한국당이 떨어지면 그게 바른미래당으로 올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떨어지는 게 우리한테 물론 한국당에서 떨어지는 것도 우리한테 오죠.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떨어지는 걸 막아준 수호천사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홍준표 종신 대표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해라. 그건 동의하시죠? 바른미래당이 홍준표가 계속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에서 찾으시네요. 그게 다방면인데 또 한 가지가 이게 그냥 바른미래당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바른미래당이 더 잘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이런 면도 작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홍 대표가 100이면 100 전부 다 잘못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옳은 이야기도 해요.
몇 개는. 예. 그럼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예를 들어 방송법 개정하자. 예. 이런 거. 그러면 보수 야합이 되는 거예요. 홍준표는 똑같은 이야기 한다고. 예. 그냥 홍준표랑 똑같은 이야기 하면 나쁜 놈이야 지금 국민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타당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홍이라는 메신저가 사라져줘야 되는 거예요. 홍이라는 메신저가 있어서 거기 대비되는 대비가 안 된다는 거지. 똑같은 이야기 할 때마다 보수야 프레임에 걸려들어서 그래서 모든 화력을 홍준표라는 거악을 퇴출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지금은. 예.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원지사가 나가면 아이 퍼부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화력을 분산시키지 말자. 알겠습니다. 원지사가 반홍을 세게 선언하면 예. 한국당 안 가잖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반홍을 지금 세게. 한국당은 안 가거든. 한국당 안 간다 하더라도 바른미래당도 탈당한 걸 보면 양쪽 다 본인에게 그러니까 원지사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랑 타협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세게 공격할 겁니다. 예. 근데 홍준표랑 완전 선을 긋는다면. 근데 우선 탈당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내가 전화 아직 안 걸어봤어요. 정확하게. 전화 왜 안 걸어보셨어요? 이거 끝나고 걸라고. 어제 전화번호가 찍혔길래 뭐 이게 뭔 전화인가. 근데 이제 이거 끝나고 물어보고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혹시라도 물어볼까봐 전화를 안 하셨군요. 이유는 알지. 이유는 뭡니까?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갈 때 왜냐하면은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른 미래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가거나 지지율에 난 큰 차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원지사는 무소속으로 가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예. 원지사한테 그건 직접 제가 한번 물어보겠고요. 인터뷰를 해서. 그럼 바른미래당이 그 지지율이 계속 오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바른미래당의 자체 이유는 뭡니까? 바른미래당. 근데 이 유사한 사례가. 탄생만으로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유사한 사례가 일단 우리 동네 가도요. 제가 바른미래당인지 하태경이 바른미래당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인지도가 떨어져서. 네, 많이 떨어져요. 여전히. 그리고 과거에도 국민의당 만들기 직전에 안철수 신당으로 했을 때 26% 가던 22% 가던 지지율이 국민의당 만들고 8%대로 쫙 가다가. 뻔히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합당하셨어요, 그럼? 합당해봐야 안 된다는 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실 제기했고 예. 감수하고 가자. 그래도 감수하자. 감수하고 가자. 그때는 감수하자가 것이고. 아니라 하면은 팍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오르긴 오른다고 봅니다. 사실 앞으로 1%씩 조금씩 오르고 있고 뭐 다음 주 되면 10%는 넘을 것이다. 되면은 10%가 중요한 게 알겠습니다. 50% 이게 받을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10% 넘으면 50%까지 선거비 50%를 받죠. 선거 비용. 예, 그렇죠. 15%면 100%를 받고. 10% 중요하죠. 그래서 10%가 일단 중요합니다. 근데 안철수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바른미래당도 경선이 있죠, 사실은. 예비 후보죠, 그래서. 룰을 정해야 되죠.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유력한 예비 후보라고 그렇죠. 표현하자면 안철수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물론 현재 기준입니다. 아직 2달이 남았기 때문에 지지율은 계속 요동칠 텐데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민주당 가상 후보들한테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결될 거? 당 같으세요? 지지율은 뭐 5배, 한 7배 차이 나죠. 우리 8%, 예. 민주당이 50%. 근데 첫 조사에서 예. 일단 저희가 유심히 본 것은 물론 많이 나오면 좋죠. 많이 나오면 좋은데 15% 이상 넘었다. 이 정도면은. 예. 일단은 당도 바른미래당도 15% 넘길 포텐셜이 확인이 된 것이다. 지금 20% 넘었잖아요. 이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김 지사를 넘었잖아요. 김문수 지사. 넘었고. 역시 예비 후보입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뭐 출마 선언한다고 추대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확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말이 많잖아요. 근데 뭐 보도는 떴더라고요. 김 지사 추대한다고. 근데 다른 김 지사 분- 말고 대안이 없잖아요. 김 지사까지 안 나오면 뭐 선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 지사는 최소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왜냐하면은 예. 저희 지역을 가도 그렇고 이 상대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도 예.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밖에 지지 안 한다는 걸 알거든. 확장성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도 싫어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는 유일하게 대변하는. 그 어르신들이 정치 도산 거야. 그래서. 예, 박근혜 탄핵은 반대하지만 선거판에 들어가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을 지지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철수 예비 후보의 그 이번 서울시장 선거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첫 번째는 예. 자기 정책 비전 가지고 갈 겁니다. 능력이 있다. 예. 유능한 후보다. 이런 걸 예. 가지고 갈 것이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알아서 몰아주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율이 지금 처음 나온 20% 초반대에 고착이 될 거냐 확장성이 있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선거는 많이 남았고 그렇죠. 근데 확장성이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예. 그리고 한 40%대까지는 충분히 간다. 40%면 3자 대결에서 당선 아니, 아닌가요? 그러니까 몰아주기로 갑니다. 뭐라고? 왜냐면은 이 한국당에서 결국 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 그렇죠. 한국당에서 패착을 둔 게 확장성이 있는 후보였으면은 표가 분산이 되는데 김 지사는 딱 틀에 갇힌 프레임에 갇힌 딱 극우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강성 보수도 다 지지 안 해주거든요. 반태극기도 많거든. 그래서 보수 안에. 강성 보수 중에서도 일부 그다음에 온건 보수고 중도 보수에서도 표를 가져와서 결국은 사실상의 양자 구도처럼. 그렇죠. 저는 결국은 이강 구도로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걸 보고 나온 것이 전략인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전략은 김 지사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런 전략이 뭐 자연스럽게 짜진 거죠.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단일화 같은 건 안 할 것이다. 되겠습니까? 네, 안할 그러니까 것이다. 이건 분명해진 건데 홍 대표도 우리 죽인다라는 걸 분명히 했고 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홍 한 사람만 싸우겠다. 처음에는 선거 끝나면 홍은 사라질 거라고 봤는데 홍 조기 퇴출에 전력을 다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사람들 지방선거 이전에 그러면 퇴출돼야 조기 한다고. 퇴출 목표로 싸울 거다. 그래야 전선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홍이 미는 후보들도 같이 고립되는 전략을 쓰겠다는 거죠. 전략은 알겠습니다. 홍 대표가 물론 지방선거 전에 사퇴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식물 대표 만드는 거죠. 식물 대표. 예, 모든 지지율세.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한국당에서 나온 후보들이 홍준표 오지마를 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율세 오지마. 그렇게 만들 것이다. 예,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기가 대표 사퇴는 절대 안 하겠죠. 지금 자기 사퇴하라는 사람 거의 뭐 당원권 정지시키고 네. 거의 뭐 폭군이잖아요. 그 한국당 지지자들도 저한테 난리예요. 홍준표 쫓아내달라고. 홍 때문에 한국당 안 오른다고. 근데 그걸 왜 하태경 최고위원한테 가서 하소연하죠? 아니, 나만 떠들잖아. 홍 쫓아내라고. 성공하실 것 같으세요? 전 이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당 지지자들이 저에 대한 감정이 반반이었는데 이제는 하태경 이겨라. 하태 이겨라. 홍 못 봐주겠다. 네. 이걸로 민심이 거의 천하통일되는 분위기예요. 다 꼴보기 싫대요. 홍 꼴보기 싫어서. 자, 홍준표 대표와 하태경 최고위원회 하태경 최고위원이 선언한 힘겨루기. 예. 홍준표 대표는 그런 선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홍은 선언했죠. 바른미래당 죽이겠다. 하지만 하태경 최고위원을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홍준표 대표는 하태경 최고위원 개인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예. 뭐 부글부글 하죠. 듣기로는 대변인들한테 하를 좀 조절하고 이렇게 자꾸 지령을 내리는데 예. 안 하잖아요. 안 따르잖아요. 벌써 당내에서. 당내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다. 다 그렇죠. 지금까지 하태경 최고위원의 큰 바람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게스트가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는 저한테도 얘기 안 할 원희룡 제주지사의 속내를 한번 조사해서. 다 나와 있어. 오늘 탈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근데 이제 같은 당의 동지들끼리만 하는 속내를. 그래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무조건 우리 후보 내서 원 떨어뜨리기. 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홍 축출에 집중하자. 그러면 제주도에서 바른미래당 후보 안 됩니까? 지금 사실 탈당 선언을 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 회의를 할 텐데요. 네. 저는 지금 반반입니다. 원지사가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보고 한국당하고 연대 선언 같은 걸 하면 그거 떨어뜨려야죠. 그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내겠네요. 바른미래당 후보는. 그죠?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원지사 발표하는 거 보고 한국당과 연대하는지 마는지. 원지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원지사는 우리 당 후보 내라 안 내라 말 안 할 겁니다. 당연히요. 네. 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제주도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은. 예. 한국당과 연대하면 무조건 낼 겁니다. 한국당은 연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저쪽에 입당이. 아니, 한국당 후보 내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가 원지사 입에서 나오면. 그걸 하겠냐고요. 글쎄요, 그건 봐야죠.
자, 바른미래당 제주도 후보는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결정되어 갔습니다. 아무튼 원지에서 한국당하고 연대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방송 듣고 있을 거라고 믿고. 예. 자,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초미니 인터뷰 잠시 마련했습니다. 예. 양지열 변호사 컴백 기념으로 돌아온 탕자. 뭘 돌아온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온 것도 아닌데 왜 탕자예요. 타 방송사에서 같은 시간대에 진행하는 배신을 때려갔다가 아니, 예. 아니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면 최근에 곤란하죠. 타 방송사에서 예. 양지열 변호사는 안 되겠다는 결정을 내려서 동정업계에서 잠시 다른 분들을 만나고 왔죠. 4개월. 예. 예. 4개월을 아침 방송을 진행해 보셨더니 어떠세요? 살이 빠져요, 자꾸. 저는 살이 찌죠. 못 하겠어요. 더 이상 힘들었어. 저는 10kg가 쪘는데. 아, 저는 한 4kg 빠진 것 같아요. 이 몸에 4kg 엄청 빠진 거예요, 진짜. 원래 살이 없는 분이 왜 그렇게까지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왜 어떻게 살이 안 빠지세요?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한 끼가 늘어나잖아요. 아, 더 드시니까. 새벽에도 한 번 더 먹으니까. 혹시 뉴스공장을 너무 편하게 진행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힘들던데 저쪽에서 진행하니까. 아니 체력이 먹어야 받쳐주니까. 네. 아, 또 고기를 좀 끓였었거든요.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진행을 4개월 정도 해봤더니 뉴스공장 진행하는 것이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보이죠. 뉴스공장 쪽이 훨씬 더 편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뉴스공장은 일주일밖에 안 했으니까 일주일 했을 때와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진행이. 4개월째를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예,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할만하네 하다가 끝이 났었어요. 사실 제가 2번 정도 대타 해드렸잖아요. 휴가 가셨을 때. 그때는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한 달 넘어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할 말도 떨어지고 개인기도 더 이상 없고 그런 거잖아요. 원래 저는 개인기로 승부하는 편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뉴스공장과 달리 패널들에게 말을 많이 여쭤봤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기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거는 괜찮았는데 어쨌든 뭐 매번 하는 방송이지만 매번 다르기도 하고 사안을 파악하는 공부도 항상 힘들어요. 매번 얘기를 또 끌어내야 되니까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 인정은 싫지만 공장장이 어쨌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년 넘게. 그 돌아왔으니까 하는 말이죠. 갈 데도 없고. 예. 갈 데가 없진 않아요. 저 어차피 여기 뉴스공장이 그립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잠깐 좀 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웠던 적은 없냐고요? 아니 뭐 그리웠던 적은 마음이 편할 때가 있었죠. 가끔 이제. 마음이 편할 때는요? 아니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그리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힘들다. PD가 잘 못한다고 혼낸다든가 아니면 PD한테 혼나지는 않았죠. 청취자들이 제가. 꺼지라고 한다든가. 청취자분들의 문자는 여기와는 달리 조금 안 좋은 문자가 초반에 있었죠. 왜냐면 안 좋은 문자가 초반에만 있었어요. 초반에 좀 헤맸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거기 진행 스타일로 시간 많이 다 됐어요. 달랐고. 이제 들어가세요. 그런 거예요? 저 당분간 쉴게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아침잠이 좀 없어서 살이 좀 쪄서 그다음에 혹시 뉴스공장에서 다시 불러주시면 돌아오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 지금 저희 코너 여러 개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기 이정열 부장님도 계시고 하실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일단 앞으로 2, 3분짜리 잠을 좀 자야겠습니다. 2, 3분짜리 초미 코너라 하더라도 저 졸려요. 직접 나오시기 바랍니다. 살 좀 찌게 쉴게요. 자, 양지열 변호사님 어디 갔냐고 찾는 분들 많았어요. 진짜요? 예.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MBC에 있었어요. 저 안 갔어요.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돌아온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기식 원장에 대한 문자 많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반응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도 있네요. 이분 너무 잔잔하시네요. 천둥 번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한 번 더 나오시면 천둥 번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GMO 완전 표시제 방송 후에 순식간에 20만 넘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김기식 원장에 대한 요청 사항이 많네요. 예. 공매도 해결해달라. 금융계에 소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이 많았었나 봅니다. 엄청나게 요구사항이 많네요.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자, 김기식 금감위원장에 대한 문자는 이 정도 소개하고요. 김재동 씨가 같은 시간에 라디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관련 문자가 있네요. 예.
뉴스공장은 어차피 청취율 2위니까 김재동 씨 2위 만들어주러 잠깐 갔다 옵니다. 안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우주 비행을 하신 우주인. 네. 기억나시죠? 이소연 박사. 오늘 과학시간 원종호 대표 함께 두 분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네. 이소연 박사만 나오면 되는데 굳이 같이 따라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나오려면서요.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 굳이. 아니, 제가 혼자 오기 좀 무서워가지고. 네. 무서워하실 건 없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아무래도 공장장에 좀 그런 게 처음 있죠. 뵀을 때 좀. 네. 아우라가 그래요? 있으셔서. 네. 무서워 계속 하시고요. 제가 이번 경우는 어쨌든 원종우 씨는 필요 없다고 여러 차례 네. 지적하였음에도 굳이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나가겠습니다. 네. 자, 10년 전입니다, 벌써. 네, 시간 빨리 가더라고요. 네. 10년 전인데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기억하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돌아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네. 돌아오신 후에도 인터뷰를 지면으로는 뭐 제가 네. 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은 자원이 투입됐던 네.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네. 이소연 박사가 계속 한국에 있으면서 네. 관련 프로젝트에 도움을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가 있는 건 명백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정서에도 감사드려요. 관심 갖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는 거니까. 네. 감사만 하실 일이 아닌 게 다 대부분 그게 욕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관련해서 네. 저는 잘 몰랐는데 최근 인터뷰 덕분에 찾아보다 보니까 네. 한국의 지원을 받고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버렸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저는 한 아니고. 번도 시민권 받은 적이 없어서. 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선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의 그 기억이 이런 것도 그렇게 보게 만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미국께 한국인하고 결혼을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시민권을 바로 받는다고 생각들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바로 주진 않아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민증 받듯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해야. 근데 신청 안 하셨다? 네. 예. 그리고 또 해도 줄지 안 줄지는 봐야 알지만 한 적은 없었고. 아예 한 적이 없다. 아예. 네. 예. 하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 요즘 아시잖아요. 거기 그 나라 국민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재미교포가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제외 국민이죠. 재국민이고 네, 네. 투표도 하셨고. 네. 자,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거 하나 짚고. 근데 근본적으로 뭐랄까요. 부정적인 여론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 대목의 첫 번째 이유는 그거 같아요. 큰 지원을 받았다. 네. 그런데 2년 정도 더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죠. 참여한 건 한 5년 정도 했고요. 5년 의무 하시나요? 기간이 2년이었는데. 의무 2년 하시고 네. 그리고 5년간 참여하다가 네. 5년이나 하셨군요. 5년 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신 겁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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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미국 공부하러 가신 지 5년이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2년 후에 바로 나가신 건 아니군요. 그것도 제가 잘못 네,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주선 탔다가 그냥 훅 나가신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은 전혀. 당사자가 나와 있으니까 원종우 씨는 그냥 계속. 그냥 무슨 말이라도 해야지 나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좀 도와주셔도 돼요. 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러시면 네. 제 방송 사고 냅니다. 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오해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나갔다. 네. 거대한 지원을 받고 실제로는 우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우주 관광을 한 이후에 그리고 지원을 받고 바로 나가서 10년째 외국에서 미국인으로 살고 있다. 이런 식의 네, 이제 오해가 있는 있긴 거죠. 있는데 네. 일단 2년 의무 기간을 채우고 5년간은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네네네. 근데 그만큼 그 5년 동안은 특별히 그 우주 프로젝트가 주목을 못 받았다는 얘기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돌아다니긴 하는데요. 처음에 이슈될 때 TV에 나오실 때는 뭘 하는 줄 아시고 조용히 잘 안 나오면 그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근데 어떤 분이든. 그 5년간 그렇게 눈에 잘 안 띄었다는 건 실제로는 이 우주인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은 관심에서 벗어났고 특별히 큰 예산이 배정되거나 계속 추진하지 않았다는 얘기기도 하네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시는 분의 성에는 차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하러 가서 5년 동안 계셨고 거기서 그 한국계 미국인과 네. 결혼하셔서 네. 그러나 시민권자는 얻지 않았고 네. 이번에 돌아오신 이유는요? 아, 이제 제가 벌써 10주년인데 이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은 그래도 돌아와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동안 얘기도 좀 해주면 어떻겠냐 이제 제안하셔가지고 사실 좀 무서워서 올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관심 가져주신 분들 생각하고 용기를 좀 냈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10년짜리 그 쌓여있는 감정 혹은 뭐 인식이라 네. 뭐 인터뷰 한두 번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렇죠. 몫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물론 이런 첫 번째 우주인이 탄생하고 나서 다른 나라도 보면 네. 제가 우주에 관심 저도 가고 싶어서 언젠가 아, 한 번은 그러세요? 네, 네. 살아있는 걸 한 번은 가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네, 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싶고 뭐 달도 가보고 싶고 달까지 가볼 수 있겠나 모르겠는데 한번 우주 여행을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네. 부러워서 관심이 있어요. 아, 네. 에베레스트 올라가 보고 싶고 네, 거기는 맞아요. 힘들다고 해서 헬기를 타고 가고 요즘은 뭐 관광 상품들 나와 있으니까요.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네. 관광 상품도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 마지막은 혼자 자신의 체력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체력을 얻는 것보다는 헬기를 타는 게 어떨까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네. 우주도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훈련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데 관광객하고 우주인하고 이제 관광객은 러시아 우주인들이 통역도 해주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라 훈련을 저희처럼 받지 않아도 돼요. 네. 전혀 훈련 과정이 다릅니까? 네, 달라요. 네, 같이 하지도 않고. 훈련 얼마나 해요, 관광객은? 그분들은 이제 뭐 시작부터 끝까지는 한 6개월 되는데요. 중간중간 다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본인들 일을 들어가서 하다 오시고. 관광객도 6개월은 훈련을 받습니까? 네. 그러니까 6개월간 뭐 훈련소를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도 왜냐면 그 비행기 타시면 처음에 한 10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주 가려면 안전 수칙 같은 것도 배워야 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한 것도 예를 배워야 들면요. 되고 절대. 이제 뭐 갑자기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 가지 대처 이상 상황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가지고 온 걸로 음악 들으려면 충전 어떻게 해야 되고 전기는 어떻게 써야 되고 잠은 어떻게 자야 되고 먹는 거 뭐 화장실 가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런 기본적인 건 알려줘야죠. 네. 그런 훈련을 네. 관광객도 6개월을 하고 네. 그럼 만약에 우주인의 자격을 획득할 정도의 훈련은 얼마나 제일 짧은 게 제가 한 건데 이제 1년이에요. 1년. 예. 근데 1년이면 이제 관광객은 중간중간에 하는 것이고 이건 네.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예, 들어갔다 1년 동안 쭉 거기 살면서 하는 거죠. 예. 그 관광객과 차이가 나는 훈련 과정은 뭐죠? 이제 뭐 저희가 실험하려면 실험 기기 연결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저희께 연결하면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관광객들은 요거 연결해 주세요 하면 연결을 해주죠. 우주인들이. 스스로 예. 그 우주선 안에서 네. 그 기구들을 다룰 수 있는 노하우와 네. 그것과 우주선과의 상호작용 같은 그렇죠. 것을 이해하고 이해해야 되고. 그걸 숙지해야 한다. 네. 예, 그런 훈련. 이런 훈련과 경험을 가진 한국인이 유일하잖아요. 아직은. 네. 그렇죠. 네. 해외에서도 첫 번째 우주인들은 이런 정도로 갔다가 실제 자체 발사한 우주선을 통해서 그 우주인으로 계속 활동하게 되는 국가들이 몇 개나 있죠?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 일본, 중국은 처음부터 자기네 거로 가면서 계속 갔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하고 함께 갔던지 뭐 러시아와 함께 갔던지 그리고 계속 함께 가고 있죠. 본인들 기술로는 할 수 없었죠. 아직까지. 예. 그 자체적으로 발사체를 우주에 띄워서 예. 사람을 보내는 기술은 그 셋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 같은 데는 발사체는 있는데 사람이 타고 사람이 가는 타지는 경우는 않아요. 아니고. 일본도 네. 화물 발사체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실지 못하고요. 예. 아하. 그럼 미국, 중국, 러시아만 있는 겁니까 현재? 현재는 러시아하고 중국만 있고요. 또 미국은 현재 스페이스 셔틀이 리타이어하고 새 기종이 안 나왔어요. 아직. 하지만 그런 기술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네. 유엔의 우주선은 그럼 중국, 러시아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현재는요. 그러면 그 이전에 그 다른 나라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독자적인 유인 우주선까지 발전한 나라는 아직 없는 거네요? 없죠. 네. 우리만 없는 게 아니라? 네, 다들 다른 나라 걸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50여 개국이 보냈는데 50여 개국이? 네, 세 나라만 자기 나라 걸 타고 가고 있죠. 네. 그건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제가 가진 불만이 이거였거든요. 이런 어쨌든 우주를 경험한 사람을 탄생시켰으면 그 이후에 자체 기술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시키고 그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게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소연 씨 혼자 관심을 가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소연 씨 혼자 몇 천억을 가지고 우주선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모든 불만이 이소연 박사에게만 몰리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혼자 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우주선 개발하는 비용을 다 버리고 그냥 한 대를 만들어서 쏘는 데만 건당 1,000억이 들어요. 그냥 비용만. 네. 그러니까 우선 제 불만은 이게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런 예산이 책정될 만큼 국가적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건 맞는 거죠. 뭐 책정은 되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만족하고 막 갑자기 뭐 셔틀을 쏠 정도의 예산을 하려면 대한민국 과학기술 예산이 전부 거기 들어가도 부족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아, 그래요? 네. 이 부분은 도와주십시오. 아,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정입니다. 나로호를 소개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는 다른 트랙이지만 다른 트랙으로 나로 2번 실패하고 3번째 2013년인가요? 그때 이제 가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어쨌든 로켓을 보냈으니까 결국은 유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유인 탐사 쪽으로. 근데 지금 그 추동력 같은 게 좀 결여가 돼 있어서 정부 바뀌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 프로젝트들이 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번 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관심을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려면 돈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뭔가 큰 그림 하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다 짜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서로 다른 트랙으로 나로대로 가고 이소연 박사대로 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결합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좀 흩어져 버린 거죠. 이게 이제 흥행을 위한 목적, 소위 이제 우주인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게 유인 우주선으로 관심이 이어지고 그러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첫 번째 우주인은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이공계 지원율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우주인들은 대부분 이제 이공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또 약간의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니까 대부분 첫 번째 우주인은 모든 나라들이 그 점에 집중을 조금 더 해요, 사실. 그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유인 우주선 나중에 만들어줘야죠. 바로는 못 만드니까. 시간이 필요하니 소위 이제 어린 시절 그런 장면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 사이에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결국 유인 우주선을 만들고 그렇죠.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 불만이 계속해서 본인에게 가는 건 근데 저는 편지도 받고 그래요. 뭐 이 박사님 다음에는 제가 만든 우주선 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받으면 어린이들이 이게 뭐 욕 먹는 거 한 100개를 그거 하나가 그냥 싹 저한테는 감동으로 다가오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바로 한 게 아니고 5년이나 사실 프로젝트를 했고 주어진 임무 이상을 수행을 했고 그러니까 먹튀처럼 인식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왜 10년이나 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 진작에 하시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서 가장 큰 대상은 아이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자라서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 앞에서 우주인이 누군가한테 변명을 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게 엄마가 애들 앞에서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 해놓고 아빠랑 싸우는 모습을 안 보이는 이유로? 것처럼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걸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하신 이유는? 이제 그 친구들이 좀 자랐더라고요. 10년 지났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 말을 좀 알아듣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란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억울한 걸 알겠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사실 그 아이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도 또 받아들이지 물론이죠.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남아있을 텐데. 물론이죠. 그럼 본인이 안고 가시고요. 본인이 계속 안고 가시고. 시민권회의 같은 경우도 진지하게 걱정은 안 하셨대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오히려 대응할 생각을 전혀 못 하셨어요. 저는 믿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믿으셔서 놀랐어요, 사실. 전 국민의 상식이 돼 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한번 처음에 만들어진 인식을 바꾸는 건 개개인들한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서 다 변명으로만 들리거든요. 그러게요. 앞으로도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거는 알아서 지고 가십시오. 자, 그건 그렇고요. 네.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우주인 사업이 계속 지속되려면 그런 역할 하고 싶으시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년간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얘기를 안 했다가 지금 와서 얘기해봐야 잘 안 먹히는 부분도 있고. 네, 네. 근데 그건 말을 여러 번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니까. 네. 그 본인이 뭔가 결과를 내서 보여주고 싶다는 의욕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를 혼자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조차도 다른 나라랑 같이 하고 제가 미국 나갈 때의 마음가짐도 좀 넓은 시장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아는 사람도 많아져서 한국이랑 같이 할 수 있게 좀 얘기도 하고 이런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네. 해야 되는 건 한 10년 정도 경험하고 났더니 나이도 먹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경류도 좀 생기고 해외에서 이것저것 경험하고 나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이 우주인을 배출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주인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꼭 우리나라 사람을 보내서 할 필요가 있는 우리만의 과학기술이 필요하죠, 사실. 우리만의. 네, 그래야지 다른 쪽에서 끼워줍니까? 그렇죠. 아하. 한국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그럼요. 16개국이 우주 정거장을 함께하고 있는데 네. 그 우주 정거장 지을 수 있는 사람 러시아와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자기들 게 있죠. 뭐 캐나다는 로봇팔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화물은 다 캐나다 팔로 싣고 그다음에 일본은 이미지 내려보내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분야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전자 쪽이나 이제 작은 뭐 전자기기 쪽들을 잘하기 때문에 요즘 뭐 ISS에서 인터넷 하는 거 개발하는 거 회사가 외주받아서 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빠질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거기에 네. 우주인을 가야 된다. 그렇죠. 필요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해야 우리가. 돼요. 이게 큰 돈 작은 돈이 아니라 요거는 한국 시키는 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 낫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이해가 갔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정희 대표만 안 나왔어도 조금 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그러면 전화하세요 저한테. 2탄 전화 한번 더 잘하시던데.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2탄. 예. 자, 이소연 박사 그리고 괜히 나온 연정호. 죄송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